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도 지속적으로 제 문제가 줌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되기도 하는데 안 된 경우도 많아서 부득이하게 안정적으로 곰캠을 이용해서 강의를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녹화하게 되더라도 뭐 크게 저희가 대면을 하거나 뭐 이런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화를 하거나 이런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변화 없이 여러분들은 집에서 정해진 시간에 강의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간과 똑같이 비디오로 강의를 녹화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일은 가능하면 하나로 합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과는 달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18, 19세기 조선 후기로 지칭되는 시기의 역사가 어떻게 서술되고 있었는지 이번 시간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19세기, 18세기부터 19세기의 가장 큰 역사적 변화의 특징은 새로운 계층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계층이 언제부터 성장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 15, 16, 17, 18, 19 각 세기별로 성장했다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고요. 혹은 양란 이후에 그리고 주자학적 사고 체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학문을 사상 체계를 바라게 되고 그 사상 체계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면서부터 조선 후기다. 그리고 새로운 계층이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중인입니다. 중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노비를 제외하고 양반을 제외하고 최상층인 양반을 제외한 그 나머지 계층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중인이 벼슬을 하지 않았던 사람마저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중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중인을 형성하는 것 그리고 양반과 중인을 분리해주는 가장 큰 기준은 관직이었습니다. 그 관직을 높은 관직을 지속적으로 기준은 없습니다만 3대 혹은 4대에 걸쳐서 높은 중앙관직을 역임한 사람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저희 할아버지가 국무총리실에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난 양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에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나를 양반으로 대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3대 혹은 제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대에 다 과거에 합격하지도 못하셨어. 특히나 1차 시험에 해당되는 사마시라고도 하고 또 뭐죠? 생원 진사시에도 합격한 사람이 3대 혹은 4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집안은 양반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반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글자 그대로 문관과 무관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직에 있으면 당연히 양반으로 인정을 받는데 관직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모두가 관직에 몸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관직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겠고요. 그 쟁탈전이 벌어짐으로써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양반으로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귀족으로 번역을 합니다. 양반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영미권 연구자들은 아직도 조선시대의 지배층들을 양반 대신에 아리스토크라시라고 귀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귀족이나 양반의 정의는 뭐냐? 관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관직도 높은 관직이 있고
낮은 관직이 있잖아요. 그 특히 낮은 관직 중에서도 낮은 관직 중에서도 이서라는 것은 소위 왜 향리들 있잖아요. 뭐 보통 영화나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염이 이렇게 살짝 나고 백성도 괴롭히는 앞잡이 역할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이섭배라고도 하고 향리라고도 합니다. 그 리나 이섭의 이자나 같은 한자를 쓰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양반은 아닌 거죠. 사극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챙이 짧은 패랭이를 씁니다, 주로. 그죠? 그리고 하는 역할도 앞잡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양반 혹은 수령들의 지시를 받아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 정도가 되겠죠. 급수가 당연히 낮겠지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양반이라고 그러긴 조금 모호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네가 생원진사시나 대과, 문과에 합격한 적이 있어, 혹은 무과에 합격한 적이 있어, 문무과에 합격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합격 증서인 붉은색 나는 증표를 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쯤 되면은 중세사 2를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선배 중세사 2 시간도 제가 요번 학기에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제가 홍패를 그 증서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들도 3학년쯤 되면 아마 제가 뭐 굳이 겹쳐서 보여줄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죠? 뭐 좋은 것,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 합격증 붉은색을 띠는 종이라고 해서 홍패라고 하는데요. 이 홍패를 받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대과에 합격한 사람들이니까 양반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지키는 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강한 양반 계층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뭔가 자꾸 떨어져 내려가요. 신분이든 국가의 대우든 백성들의 대우든 주변의 시선이든 떨어져요. 몰락한 양반, 다른 말로 잔반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사람도 이제 중인이라고 했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술직 중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술직 중인은 뭐예요? 요즘은 이제 그 기술관들은 훨씬 더 대우를 하지만, 옛날에는 의관들, 의사, 그 다음에 기술직, 이런 사람들은 뭘 보고 갔나요? 문과 시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시험을 뭐라 그러죠? 취재라고 합니다. 취재. 이런 사람들도 중인의 범주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취재를 봐서 시험에 합격해서 중앙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무대과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서얼들. 서얼은 누굴까요? 양반 부친과 그 다음에 신분이 그보다 낮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양반과 양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양반인데, 양반과 비천한 신분, 특히 노비 여자 어머니를 가진 아이는 양반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도 보여드릴 텐데요. 호형호제를 하지 못했어요. 홍길동처럼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죠? 홍길동처럼 그렇게 호형호제를 하지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 초기에 가장 큰 법전, 기본이 되는 법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과거 나가지 마. 과거 시험 못 봐.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시험에 못 나가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무과에 합격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양반이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럼 서울은 뭔가요? 양반은 아닙니다. 귀족계층 아닙니다. 상층부 아닙니다. 그렇다고 노비인가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신분이에요. 그럼 뭘까요? 중인이 되겠죠. 예. 그리고 지방의 향족들, 예. 향족을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컨츄리에 사는 시골에 있는 족, 아무나 족을 붙이진 않죠.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야라고 할 때 노비 출신들이 우리가 뼈대 있는 노비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죠? 향족이라는 것은 지방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다고 양반인가? 그럼 그냥 양반으로 하지. 제일 좋으니까. 근데 양반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면서 지방에서
대대로 관직을 맡거나 혹은 지방에서 사무를 좀 관장을 하거나 양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명령을 내리면 그 사람들의 명령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거나 요런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에 지금 말한 식으로 거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선 후기 되면은 서울에 이 중인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차별을 좀 받고 같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양반들은 좋은 곳에 살겠죠. 좋은 곳이 어딜까요? 궁궐 주변이겠죠. 왜 궁궐 주변이죠? 출퇴근해야 되잖아. 그렇죠. 출퇴근해야 되는데 멀리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당시는 가마나 말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까운 게 제일 좋죠. 그러면 궁궐 주변은 당연히 집값이 비싸게 되겠고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에 살까요? 조금 외곽에 살겠죠. 소위 말하는 주변부. 성저 심리가 되기도 하고요. 성부군의 심리까지 도시가 확대가 돼요. 그 성이란 도성.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18km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이 주변에 모여 살거나 그 다음에 이 서울의 관청에서 양반은 아닌데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급수가 좀 낮은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도 중인이었는데 이 사람들 어디 주변에 살았나요? 광고 주변. 요즘으로 치면 이제 세운상가 있는 쪽. 그 다음에 평화시장 있는 쪽. 평화시장 요즘 유명하죠. 그죠? 마약김밥 팔고 그런 곳인데 관광지로도 되게 유명하죠. 일본 사람들 한때 많이 왔던 곳입니다. 그 광교 주변에 다리입니다. 다리. 광교 주변에 청계천 복원하면서 광교도 다시 복원이 됐죠. 주변에 대를 이어서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인들이 어느 지역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 살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이야기를 하면 불만, 남의 욕할 때 신나죠, 그죠? 교수님 욕할 때 여러분들도 신나죠, 그죠?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네요. 모여 있질 않으니까 한 번도 모여 본 적이 없잖아, 그지? 광교 주변에 모여 살면서 중인들이 자신들이 받던 차별 그리고 유리벽과 같은 신분제의 한계 이런 것들을 불만을 토로하겠죠. 혼자는 못할 것들도 둘이 모이거나 셋이 모이게 되면 확실히 용기가 생깁니다. 어떻게 할까요? 통청운동이라든지 뒤에 나옵니다. 통청운동. 통청운동이 뭐냐면요. 통할 통자에다 깨끗할 정자. 깨끗한 곳으로 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운동을 펼쳐요. 누가? 서울들이. 왜? 얘네들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경국대전에 아예 관직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기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왕이 약간 여지를 주기 시작하면서 그 왕은 누굴까? 정조가 되겠죠.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정조가 나타나게 되면서 그 이제는 영조대부터 나타납니다.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분위기가 뭐 탕평 정치죠. 영조대부터 통청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통청, 깨끗한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 깨끗한 곳은 뭐다? 청요직이라고 해서 고급 언론은 원래 깨끗해야 돼요. 요즘은 지저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높은 것, 깨끗한 것으로 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운동을 모여서 하게 됩니다. 누가? 이 사람들이. 특히 중인 중에서도 서얼들이. 중인은 여러 계층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서얼이 통청운동을 하게 됩니다. 중인이라는 것은 원래 어는 가운데 중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서울의 중간 지역에 살았다.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지역에 모여 살았다. 라는 것 때문에 중인을 중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붕당에 속하지 않은 중간층, 어느 붕당, 오늘날로 치면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중간층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중간해요. 지역적으로도 중간에 살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에 한정시켜 봤을 땐 양반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른자 위땅 궁궐 주변에는 살지 않고 거기서 밀려나 살았죠. 붕당으로 봤을 때에도 붕당에 속하지. 너 그럼 어느 파야? 민주당이야? 미래통합당이야? 정의당이야? 노동당이야? 어디야? 나 아무 당도 아닌데. 그럼 너 중간층이네. 응. 우파나 좌파도 아니네. 너 그냥 그 무당파네. 그지? 그러니까 넌 중간층 해.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과거 시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 보더라도 취재라고 하는 어중간한 기술직 시험을 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중인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그렇게 규정을 짓지만 이도저도 아닌 천민이 아닌 사람들, 노비가 아닌데 양반도 아닌 사람들은 뭉뚱그려서 크게 보자면 중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성장을 했을까? 사상적으로도 성장을 했겠죠. 점차 내가 양반보다 못한 게 뭐야. 그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생겨났겠죠. 아, 난 똑똑한데 양반보다 자꾸 못한 대우를 받고 내가 쟤보다 공부 잘하는데 나는 신분 때문에 과거 시험도 못 보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나는 I love me 나는 사랑하니까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해. 근데 나뿐만이 아니네. 여러 명이 있네. 걔네들도 목소리가 좀 커졌네. 옛날보다. 성장하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겠죠. 그 내려고 하는 운동이 바로 여러 가지 형태로 신분 상승 운동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아까처럼 통청 운동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역사에서요. 그럼 우리는 사학사 시간이니까 이런 시대적 흐름이 18, 19세기에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발현이 되었을까? 역사서는 기존에는 뭐예요? 정통론이 중요하고 시비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린가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가 중화가 명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우리가 중화를 차지해야 되니까 그게 소중화였죠. 그 소중화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역사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정통, 시비 이런 것들이 중요했어요. 그죠? 이런 걸 역사를 서술하는 데에 반영하려고 했었고요. 그 반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효과적인 문체가 강목체라고 했었죠. 그죠? 이 강목체라고 하는 역사서들이 지속적으로 간행이 되게 됩니다. 요약본도 나오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중인들은 이건 관심이 없어요. 자신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유리천적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양반 말고 우리가 살아온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술이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 서얼들 그 다음에 향리들 이 대표적으로 중간 계층들 소위 말하는 중간 계층들이 자신들만의 역사를 서술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화 되었죠. 이러한 흐름들이 조선 후기 특히 18, 19세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인들이요. 그런데 이들은 단순하게 한 명, 두 명이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대했을까라고 싶지만 희한하게도 의심이 가지만 희한하게도 이런 움직임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토대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강의를 20분 단위로 녹화할 수밖에 없어서 곰캠은 20분 단위로 녹화할 수밖에 없어서 중간에 또 여러분들한테는 합쳐서 나가지만 중간에 저는 끊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중인의 성장 18, 19세기에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교과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배워왔던 교과서에서도 신분제의 해체를 설명하면서 중인의 성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분제의 양반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교과서의 내용에 따르자면 양반이 70%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군데 정도의 교과서만 제외하고는 조선 후기의 양반의 증가, 양반의 분포가 70%까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논리에 따르자면은 양반이 70%까지 늘어났는데 그럼 중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며 중인들의 성장을 한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렇게 컸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실상 양반층의 성장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시각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에서처럼 이것은 이제 식민지기의 일본 학자 사카다 히로시인가요? 사방 한자로는 사방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호적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치면 인구 자료에 해당되는 인구 센서스를 바탕으로 한 인구 대장에 해당되는 건데요. 제가 호구단자랑 준호구 보여드렸었죠. 기억나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래는 20년마다 인구 대장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인구 대장에 사람 이름 앞에 뭘 하나 덧붙였어요. 직역이라고 했는데 이 직역, 직접 할 때 직에다가 시킬 역자에서 역이라는 직역을 붙이게 돼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저건 예를 들면 유학 유현재, 제 이름이 유현재, 교수 유현재 뭐 이런 식으로 학생 우건욱 뭐 이런 식으로 붙인단 말이죠. 학생 김혜빈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이라는 단어가 가르치는 것이 얘가 이 사람이 종사하는 직업과 신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요. 특히 유학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이 사람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이 국가에서 파악하는데 관련된 직종과 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를 앞에다 두 개 붙입니다. 그게 바로 직역인데요. 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릴 유자에다가 배울 학자예요. 이 사람 얘가 학생이구나라는 느낌을 딱 받게 돼요. 근데 이 유학이 한 70% 이상 되게 많이 늘어나서 한 40-50% 되고 진짜 양반 20% 정도 되니까 야 그럼 유학도 양반이니까 배울 학자가 쌍놈이 배우겠니? 양반이 배우겠지 라는 식으로 인식을 분류를 해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도 양반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일본 학자가 보니까 7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유학 혹은 양반의 직역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70%가 양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역이 어마어마하게 양반으로만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니까 원래는 신분제는 특권층은 아주 극소수만 존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특권층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기말고사 문제를 장우한테만 가르쳐 준다라고 칩시다. 장우한테만. 그러면 장우는 특권을 얻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장우한테만 제가 장우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알려준 거야. 예.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게 특권인가요? 아니죠. 시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는 사람 요만큼 그러면 그게 특권이에요? 특권이 아니죠. 특권이 되려면 아주 일부분만 알고 있어야 되고 갖고 있어야만 됩니다. 피라미드처럼 돼야 되는 것이죠. 신분층도요. 그죠? 밑에 층이 많아야 돼요. 특권층이 많게 되면 특권을 제대로 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조선 사회는 지탱할 수 없는 사회였었다. 왜냐하면 특권층, 양반층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역삼각형 구조이니까 사회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가 보다. 왜? 특권층이 무너져 내려가고 밑에 사람들이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중인층의 성장하고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를 연구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 두 분 같은 경우에 신문지를 연구했었던 두 분 같은 경우에 이 사방박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연구를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역사가 발전하고 있었구나라는 결론을 맺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호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유학이라고 쓴 게 특권층이 아니라는 거지. 아무나 막 쓴 사례가 발견이 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유학이라는 직역을 썼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특권층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린 없겠죠. 모호하겠죠. 그리고 설령 그렇더라도 밑에 층들이 자꾸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특권층들은 얘네들이랑 같이 있기 싫어. 특히 양반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리던 노비층들이 어느 날 부자가 됐다라고 해서 나한테 어이 형씨 예를 들어서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수강생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떠 있어요. 출석부도 없고. 시연이가 떠오르네. 시연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어이 유 교수 어잉? 내 수업 듣던 시연이가 왜 나한테 유 교수라고 말을 까지? 라고. 유 교수 몰랐어? 나 한 학기 만에 학석박 통합 나 천재야. 그래서 이번 학기 끝나고 박사가 돼서 바로 경상대 사학과의 교수로 임용이 됐어. 그러니까 우린 같은 동료 아닌가, 유 교수? 이런 식으로 말을 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교수라고 다 같은 교수인 줄 알아? 난 1년 넘은, 그리고 40살도 넘은 교수니까 너랑은 달러 하고 자꾸 밀어내겠죠. 자꾸 시연이가 자꾸 나한테 맘먹으려고 하면 나는 자꾸 밀어내려고 하겠죠.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예상한 학자가 있습니다. 양반이 이만큼 생기면 진짜 원래부터 양반이 있었던 뼈대 있는 양반들은 자꾸 이 사람들을 밀어내기 시작한다라고 해요. 즉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신분제가 강건했었다. 튼튼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적절하게 무너져 내려갈 건 무너져 내려가고 유지가 될 정도로 나름 변화는 있었다라고 중간 아주 회색 분자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저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중인층이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그 명제에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양반층의 성장, 중인층의 성장의 양상이 어땠느냐에 대해선 구체적인 학자의 설은 매우 다르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설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양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정리한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건 간에 양반층과 중인층 간에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리고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대부분의 학자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럼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버지가 양반이고 어머니가 비천한 신분이지만 한쪽이 양반 높은 신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들보다 못하다라고 아예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시험 응시 9급 공무원조차 되지 못하도록 응시하지 못하도록 나를 아예 시험장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원서 접수도 안 된다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억울하겠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보니까 역사도 오래됐네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는 그런 책들을 펴내게 되겠죠. 그 첫 번째로 서얼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떤 글을 펴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얼들이 펴낸 서얼의 역사가 뭐냐면요. 규사입니다. 규사. 이 규자는 무슨 규자냐면 위에 풀초가 있죠. 풀초가 있으면 뭐 풀떼기예요. 일단 풀떼기인데 무슨 규자냐면 해바라기 규자입니다. 야, 해바라기의 역사야. 해바라기의 역사. 너만 바라봐. 예. 내 눈을 바라보고 이건 아니고. 예. 한 걸음 뒤엔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그죠? 임금님 뒤엔 항상 우리 같은 충실한 존재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우리들은 서얼이야. 우리를 무시하지. 예. 하지만 우리는 너만 쳐다봐. 충성심이 뛰어나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좀 봐줘. 여태까지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너만 바라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우리를 바라봐야 할 차례야. 1859년 대구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규사가 발견이 됩니다. 이 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부분과 전기 부분. 연대기라는 것은 시간대별로 어떤 식으로 변해 왔었는지, 특히나 자기들의 서얼이 어떤 식으로 변화되어 왔었는지 적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기입니다. 전기는 무슨 내용이에요? 예, 뛰어난 사람들. 야,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다. 능력도 많았고 그 능력을 발휘한 사람도 많다. 그 내용을 적어서 보여드릴게요. 책 2권에 나누어서. 이 권은 뭐라 그랬죠? 한번 설명했었죠? 권은 뭐예요? 책과 권이 있는데 책은 뭐고 권이 뭔가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말할게요. 예, 생각해 봤죠? 책은 덩어리예요. 덩어리. 저번에 책 들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책, 물리적 구분. 권은 내용적 구분입니다. 연대기와 전기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2권인데 이게 한 책으로 되어 있는지 두 책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죠.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목적은 뭘까요? 임금을 향한 충성은 적자와 서자의 차이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더 뛰어난 경우도 많다. 충성을 할 수 있는 기회, 즉 관직을 동일하게 부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이 책에 구구절절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적자건 서자건 차별이 없다라는 거지. 특히 서얼이라고 해서 똑같은 인간인데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서울 출신의 저명 인사들이 쭈루리 많다라는 거예요. 쭈루리 많은데 이 사람들은 능력도 발휘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왕을 보좌하는데 굉장한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뽑아주세요 라는 것이죠. 네. 홍길동처럼 아버지로부터 차별받고 국가로부터 차별받고 그러니까 반란 세력이 돼가지고 어디로 가요? 예. 어딘가에서 자신들의 이상향을 율도국을 만들죠. 그죠? 그렇게 인재를 놓치지 말란 얘기겠죠. 적자와 서자의 차별이 없으니까 서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시험에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영조대 탕평책 영조 앞으로 잡는 사람은 이제 숙종 후반부부터 잡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환국 이야기했었죠. 국면이 확확 바뀌는 둘이 싸우는 피 흘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왕이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싸움을 말리죠. 그죠? 야, 너네 싸우지 마. 너네한테 맡겨놓지 않겠어. 정치는 내가 할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내가 영조랑 정조가 싸우지 않는 애를 조제보합해서 이 적재적소의 인물들을 뽑아서 꽂아 놓겠어. 자, 그러니까 이전에는 동인과 서인 양반 그 파당에만 들어가 있어야만 벼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는데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조와 정조가 싹싹 뽑아서 쓰기 시작하네. 저도 있습니다. 우리 서울들은 옛날부터 쭉 있어 합니다. 있어 왔습니다. 갑자기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단체로 항거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규사를 간행을 하게 됩니다. 영조대 정조대 탕평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이들이 성장을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파워가 생겨서 그랬던 것인지, 어느 게 먼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되었던 건 간에 1859년 19세기 중반에 들어서 규사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간행이 되고 널리 읽히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서울들의 요구는 뭐냐면요, 동통사로, 한자만 좀 읽어볼까요? 이거 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금방 한글로 바꿀 수가 있겠죠. 승계권, 그 다음에 호부, 호형, 이건 뭐 들으면 바로 알겠죠. 형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형이라고 부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향안동록, 그 다음에 서치. 예. 이빨에 따라서 순서를 잡아주십시오. 왜? 이빨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이빨에 따라서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죠. 나이 순으로 좌석을 정하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서른 뒤로 빠져. 조선 시대에 재산을 나눠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재산을 나눠준 문기를 남기는데요. 그것을 분재기라고 하는데, 이 분재기에 보면은 서얼도 등장을 조선 초기에는 가끔 합니다. 후기에는 재산도 아예 안 나눠주는데 조선 초기에는 등장을 하는데 항상 맨 끝에 있어요. 왜 그럴까? 서울이니까. 내보다 동생인데 나보다 앞에 있고 나보다 재산 많이 주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앞에부터 봅시다. 동통사로, 똑같이 통하게 해주십시오. 사로, 벼슬길로, 사대부와 같이, 사대부라는 단어는 없는데, 사대부, 사자를 사대부라고 해석했나 보네요. 원래는 인변이 없는데, 그냥 사대부는 의역한 거죠. 의미로. 똑같이 선비가 되는 길에 통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승계권, 계승권을 달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고 위에 누나만 5명 있고 저는 어머니가 배다른 동생 남자예요 라고 칩시다. 근데 저는 후계를 이을 수가 없어요. 후계 있는 게 왜 중요하지?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지? 제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이건 나중에 이명미 선생님 수업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울 것 같은데, 제 시간에도 배울 거고요. 2학기 문화재 수업 시간에도 배울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제사를 잘못 지내면 나도 불편하고 선조도 불편하고 내 후손도 불편해요. 왜? 기가 차다 할 때 그 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기, 같은 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사를 잘못 지내서 할아버지 기일에 혹은 설날에 추석에 음식을 제상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면 할아버지가 굶주리시게 되겠죠. 굶주리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낯빛이 안 좋으시게 되겠죠. 안 좋으시게 되면 기가 약하게 되었고, 나도 시름 알아. 내 후손이 시험에 자꾸 떨어져. 내가 자꾸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 왜? 에이, 조상님한테 잘못 모셨구만. 왜냐하면 조상님이 기가 딸리니까. 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제사를 지을 수 있는 마다들을 인정받고 재산을 몰려받는 것, 혹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를 잇는단 말을 있잖아요. 그 대를 잇는다라고 했을 땐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에이, 나는 인간으로 안 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좀 보게 해달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상황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향한 동록은 좀 끊었다가 다시 이어 붙여 드릴게요. 여기까지 합시다. 예. 화면을 20분을 꽉 채우면 편집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예.
호부호영 대표적으로 홍길동을 들 수가 있겠죠. 자, 파일로는 세 번째 파일이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파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예, 아까 호부호영 했었죠. 서울이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향한 동록입니다. 함께 향안에 올려달라. 향안이란 게 뭔데 이렇게 올려달라고 할까요? 안 올려주면 안 되나? 예. 이 안자라는 것 두 번째 보시면 향은 이제 시골 향자고요. 그 다음에 안자는 목록이라는 뜻인데요. 이 목록이라는 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단순히 그 이름을 적은 순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름에 오르게 되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나쁜 거지만 화이트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좋은 거죠. 그지? 향 아니라는 거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올려달라라고 요구하는 거 보면 좋은 거겠죠. 뭐가 좋은 걸까? 향촌에서 힘 좀 깨나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수령님과 함께 이 이섭애들, 그 다음에 지방의 유력자들을 모은 향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 개가 모여가지고 고을의 행정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합니다. 단순하게 고을의 행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명예로운 거니까 들어가고 싶겠죠. 그런데 여기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떠한 특권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세서투 3학년쯤 되면 배울 텐데요. 이 당시 1700년대부터 법제화된 건 1860년대고요. 1700년대 들어서면 양난 이후에 들어서게 되면 국가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할까요? 많이 이전에도 그렇지만 많이 거둬야 되겠죠. 최대한 많이 거두는 것이 목표겠죠. 그래서 많이 거둬야 돼서 사람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흉년이 들면 그래, 흉년이 들었니? 많이 못 내겠구나. 그래, 좀 내지 마. 그건 봐줄게. 무조건 거둘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경차관, 서울에서 관원을 파견해서 우리 답사 못 갔지만 답험 직접 밟아보고 경험해서 여기 재가 많이 들었어요. 한 20% 세금 감면해 주세요. 라고 하는 재결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 20% 재결 급제 혹은 재결 외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중세사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내역과 관계된 건데 지금 들으면 아시겠지만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안 복잡하게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세금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안 복잡하게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그래 대략 한 100년치 평균을 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용돈을 줄 때 학생회비를 거둘 때 학생회비를 한 10년간 평균을 내보니까 쌀로 치자면 한 2가마 정도 가격으로 치자면 한 40만 원 정도가 학생회비가 소요가 되더라. 그러면 야 IMF가 있던 혹은 코로나가 있던 무슨 사건이 있던 건 간에 그냥 너네는 40만 원만 내. 코로나 사태 없던 애는 돈 더 벌면 그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든 풍년을 겪을 때 더 안 거둘게. 대신 넌 그냥 그 수준만 지속적으로 내. 총액을 딱 정해버립니다. 40만 원으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세원을 확보할 수 있겠지요. 가만히 있어도 세금이 거치니까 안정적으로. 흉년 들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어요. 야, 그냥 올해도 40만 원 내. 작년에 풍년 들었을 때 장사 잘 됐을 때 내가 돈 안 거뒀잖아. 안 올려받았잖아. 가게세 좀 내려주세요. 그냥 안정적으로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 가게세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국가가 1700년, 1760년경에는 확실히 법제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해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선 비상이 걸립니다. 회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더 내거나 누가 더 내거나 이런 식으로 세금 부과를 지방에서 알아서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신경을 안 쓰고.
이 회의를 누가 하냐면은 향 안에 든 사람들, 수령님, 이서님들, 이섭애들 중에서도 호방이 하겠죠. 호방. 얘네 셋이 잘 회의를 해서 세금을 정해. 그런데 야, 우리가 의논하는 사람들인데 수령도 안 내고 이서도 안 내고 나도 향안에 올라 있는 의논을 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백성들하고 세금을 똑같이 내면 되겠니? 나도 그냥 좀 깎아줘. 군역도 좀 군대도 안 가. 야, 양반이 군대 가는 거 봤어? 양반 군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양인 개병이라고 해서 조선시대에는 모두 다 가는 게 원칙이었는데 균형법 얘기했었죠. 그죠? 포만 내면 안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다가 양반들은 그 슬슬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양역 변통을 하기 위해서 군역제를 손보기 위해서 야, 그러면 기준을 어떻게 할까? 그 호로 할까? 야, 호에 그럼 양반 섞여 있으면 어떻게 이 호라는 데가 가정일 수도 있고 편제된 어떤 그것 수도 있는데 거기 양반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에이, 몰라. 그냥 내버려. 호포쟁금 양반들이 불만이 많겠네. 호포쟁 그래서 양반들이 불만을 느껴서 시행이 안 됩니다. 결국 뭐냐면 양반들은 세금을 안 내면 안 낼 수 있을 때까지 안 내요. 이 안 내는 양반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까? 알아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다 알지만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겠지. 그 안이 향안, 그 다음에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에 등록되어 있는 서원의 리스트가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리스트에 올라갔으면 세금에서 빠져버려. 그럼 빠지고 특권층 빠지고 나머지 사람들끼리 총액이 정해진 40만 원을 나눠서 내려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의 역은 세금은 점차 비싸지겠죠. 높이 올라가겠죠. 어떻게 될까? 에라 모르겠다. 뺏을 수 있으면 나도 향안에 올려가지고 빼줬으면 좋겠네. 라고 요청을 하려고 하겠죠. 서울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우리 똑같이 냅시다. 이게 아니라 야 나도 좀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들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왕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데 이 서울들의 요구를 정조대왕이 많이 들어줬었죠. 특히나 정조대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환국 둘이 싸워요. 신하들이. 이걸 말리려면 좀 더 강력한 왕권을 야 둘이 싸우지 마. 싸우면 너네 F야 이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싶겠죠. 왕이. 이런 식으로 왕의 권한을 갖고 싶은 사람이 정조였습니다. 그럼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이 밑에 있는 신하들 말고 기존에 관직이 안 나오고 억울한 것들 많은 애들이 날 도와주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그 사람이 누구? 서얼들이죠. 많이 들어갔습니다. 서얼들을 자신의 도서관, 자신만의 도서관이었었던 규장각의 검서관, 책을 검사하는 사람들, 사서도 될 수 있겠지만 좀 글 좀 알아야 되겠죠. 검서관으로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초계문신제도라고 초계문신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이 초계문신제도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뽑아서 공부만 하게 합니다. 왜? 자기가 왕권을 강하게 휘두르기 위해서는 신하들을 꽉 쥐어야 돼요. 뭘로? 지식으로 쥐어 짜려고 했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힘으로 쥐어 짤 수는 없어요. 야만의 시대가 아닙니다. 조선이 그만큼 발달했어요. 되게 뭐라 그럴까? 세련됐어요. 서로 견제를 하는데 그냥 대놓고 멱살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왕 이거 아세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경연입니다. 경연. 왕과 학술 토론을 하는 자리입니다. 왕 그거 아세요? 공부하십시오.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이시여 공부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대놓고 왕의 근면함, 왕의 지식 수준, 누가 여러분들한테 공부 좀 해. 야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완전 기분 나쁘죠. 근데
파란 신하가 자기한테 공격을 해봐요. 왕이 기분 나쁘겠죠.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얘네들보다 지식을 훨씬 뛰어넘어야 되겠죠. 근데 이 수많은 뽑히고 뽑힌 신하들보다 지식이 뛰어나려면 타고나야 되겠죠. 정조대왕은 타고났는데도 노력까지 해가지고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공부시켰어요. 사관학교처럼 육성을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초계문신입니다. 얘네들은 40살이면 딱 끝나요. 40살까지만. 왜 40살 되면 머리가 녹슬나 봐. 슬픈 이야기지만 난 40살 넘었는데 어떡하지? 이번 생은 끝났나? 예. 40살 넘으면 이미 머리는 잘 안 굴러가고 망각하는 게 드러놓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고 이런가 봐요. 안 그런데 정조대왕이 실수한 것 같아. 40살 넘어도 잘할 수 있거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는 40살 넘어 죽는 사람도 많았으니까 평균 수명이 40대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평균 수명이 그러니까 40대 정도면은 진짜 파파 할아버지였어. 예. 옛날 같으면 아무튼 그 초계 문신으로 들여서 얘네들에게 사가 독서 휴가를 주면서 야 공무원인데 너네 공부해 가서 대신 한 달에 2번 구술 시험 보고 글쓰기 시험 본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다 볼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엄청 열심히 해. 그리고 얘네들을 활용한 거지. 누가? 정조대왕이. 예. 이해가 왜 나왔냐면요. 여기에 서울들도 같이 끼워 넣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는 서울들은 아예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근데 서울들이 점차 여기에 똑똑하면 능력에 따라서 똑똑하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들어갔겠죠. 이덕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덕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정약용도 초계문신 출신이죠. 그래서 작년도에 초계문신 정약용과 관련된 아방강역고 책 있죠.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그 책과 초계문신 제도로 같이 쓰는 문제가 작년 임용고시 문제에 나왔어요. 그럼 초계문신이 뭔지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냥 단순히 정조와 관련된 시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서울들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대가 변했던 거죠. 이전에는 이런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길동이처럼 그냥 에라 더러운 세상 요구해 봐야 되지도 않는데 율도국이나 세우자. 거기에서 그냥 탱자탱자 하면서 우리들만의 이상향을 만들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실현하면서 살자라고 했는데 이제는 서울들이 점차 자신들의 의견을 집단적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도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역사책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규사입니다. 바라보는 사람이 뒤꿈치 따끔따끔 하시지요? 접니다. 저 서울들 똑똑한 서울도 많습니다. 한번 뽑아봐 주십시오. 뽑아봐 라는 거죠. 또 다음 책은 뭐냐면요. 연조기감인데요. 예, 감자가 이제 거울 감자고 연자는 뭐냐면 연조하게 되면 이 조자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벼슬입니다. 벼슬. 연조라는 것 자체가 부속기관인데 부속기관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아전이죠. 이섭배라는 것이죠. 연조의 귀감이 되는 것들을 적어놨는데 역사서 형식으로 만들었나 봅니다. 이진홍이라는 사람이 편찬했고 썼고 이명구가 간행을 했어요. 판화로 만들어서 목판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증손자니까 꽤 시간이 지나서 간행을 한 거죠. 이 사람은 집안이 뭘까? 대대적으로 향리직을 세습했던 집안이에요. 향리니까 집안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높은 것도 아닌 거지. 수령님이 와서 야 꺼져 하게 되면 꺼져야 되는 거야. 인성 나쁜 수령님이 와서 담배 재떨이 던지면 맞아야 되는 거야. 대놓고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마음 상하는 일도 많았겠죠. 나보다 어린 수령님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해서 막대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대우도 잘 못 받았어. 무슨 대우를 못 받았을까?
물론 사람들이 멸시도 많이 했겠지. 수령의 앞잡이로서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는 나쁜 놈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급여가 없었어요. 급여가. 정식 급여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일을 하잖아. 근데 급여가 없어? 엉망이구만. 조선시대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조선시대가 엉망이면 500년이나 유지가 됐을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500년이나 유지되려면 무언가 강력한 질서가 있었겠지. 그 강력함이 몽둥이나 무기, 무력일 수도 있겠죠. 총칼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아니야. 조선시대가. 이런 면에서 조선시대가 나는 너무너무 신기해.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향리직인데요. 얘네들은 구슬렸어요. 자, 너네 어느 정도 지위가 있어. 그리고 수령 밑에서 권력도 행사할 수 있잖아. 그런데 너희는 기본적으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올 때에 눌러야만 되는 대상이었어요. 즉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고려의 특권계층 뭐라 그러죠? 호족이 지방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있나요? 중앙 집권을 하려면 권력을 가지려면 지방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호족들을 눌러줘야 되겠죠. 수령을 파견해서 꽉꽉 눌러줄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방의 호족들은 지방관에게 복종해. 그리고 급여는 정식으로는 없지만 그 지방에서 마련한 약간의 비용을 알아서 나눠줄 거야. 누가? 수령님이. 그것만 봐도. 왜? 너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 윤호동 유임금이 아니라 역이야. 역. 안 그랬으면 너네 지방에서 싹 없애버릴 텐데 역으로서 역이란 건 뭐죠? 의무입니다. 의무.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라고 했을 때는 최저임금 요즘 군대에서 뭐 받게 해주자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20년이 넘는 시절에 군대를 갔었는데 한 달 임금이 월급이 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때 물가가 싸더라도 PX 가서 만두, 고향 만두 뭐 이런 거 한 10번 먹고 10번 정도 먹으면 컵라면이랑 같이 10번 정도 먹으면 2만 원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거기다 좀 비싼 만두 사 먹으면 한 5번만 사 먹으면 없어져 버리지. 혼자 먹나? 밑에 애들도 사줘야 되잖아요. 계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근데 여기니까 불만이 없었어. 이건 의무니까. 그죠? 향리도 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했겠죠. 그죠? 내가 향리면 내 아들도 향리입니다. 그런데 월급도 없고 세습도 하고 멸시받고 좀 안 좋은 인성 안 좋은 수령님이 오게 되면 자꾸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기분도 나쁘고 야 저기 서울들도 통청을 하고 있는데 야 우리들도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1733년에 이 연조기감 썼던 이진홍의 아버지는 향리 374명에 연명해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야 우리 급여 좀 달라. 도대체 이게 일어나는데 급여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예우 좀 해달라. 수령들이 와가지고 자꾸 수령 끄들리고 수령 길게 자르고 이 길게 있으면 자르라 그러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다. 우리 권리에 잠자는 향리들은 의무를 더 이상 권리에 잠자는 형리들은 특권을 누릴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조를 만든 거야. 어떻게 보면 노조를 만들려고 했던 거지. 향공소라고 해서 향리 이 뒤에 소자는 상소문 할 때 소자입니다. 향리 자손을 등용해 달라는 요구도 하게 됩니다. 실패지. 이건 조선 왕조의 이념과 관계된 거니까. 조선 왕조를 세웠던 최초의 계획과 관련된 거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겠죠. 향리들이 연조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슬슬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그리고 자신들의 욕구를 슬슬 표현하기 시작하는구나. 아, 그러면 이 연조기감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예. 이제 연조기감의 내용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1과 권 2로 되어 있는데요.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 1에는 경국대전 경국전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고요. 경국대전 향에 실려 있는 향리 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직 명목해 향리와 관련된 용어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향리들만의 특수한 용어를 쓰죠. 그리고 향직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 내용들을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었나 봅니다. 그리고 향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두를 많이 써요. 이두 뭔지 아시죠? 한자의 한자는 이제 뜻 글자죠. 뜻 글자인데 이두는 그 뜻 글자만 연속해서 적어 놓았을 경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뜻 글자와 그 뜻 글자 사이에 토라 그러죠. 하였는데 함으로 하니 뭐 이런 경우를 한자에 음차를 해서 음만 빌려와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뭐 교실에 있으면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뭐 적거나 그럴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는데 한자뿐만이 아니라 용어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쓰는 지시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다른 게 있었나 봐요. 그 용어들을 서술했습니다. 다음 불복 신벌 정록이라고 해서 불복신벌 정록. 잠깐만요. 복종하지 않은 신하를 벌주는 바른 기록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향리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임금에게 똑같이 복종하고 그 불복할 경우에는 벌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사족 내릴 강자 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강자죠. 강리록 사족 강리록 글자 그때 뜻대로 해석하자면 여기 다 항목입니다. 연조기감에 나오는 항목 사족이 이족으로 향리로 내려지는 기록입니다. 원래는 사족이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향리가 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만 고려 시대에 호족이라는 지배층, 그 지방에서 가장 센 놈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을 그냥 두고 조선시대가 유지될 수는 없었겠죠. 얘네들을 확 눌러 잡아야 되겠죠. 어떻게 눌러 잡을까요? 사족들이 내려와서 그 시험을 봐서 파견한 그 수령들이 얘네들을 눌러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향리가 된 거다. 만약에 여기에서 전향을 해서 그래 고려를 이제 더 이상 받들지 않겠어. 왕실을 더 이상 받들지 않겠어. 나도 조선의 이씨 왕조에 편승하겠어. 시험 봐야지 해서 올라갔으면 얘네들도 결국은 향리로 평생 월급 못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향리로 세습되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예요? 불사이군이라고 해놨는데 불사이군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의리 있는 의리파들이 바로 향리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우리가 비록 대우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불사이군의 대가로 의리를 지킨 대가로 향리로 전락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되게 자신들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연조, 기담, 뭐, 아전들 중에 굉장히 뭐, 특출난 사람들, 기이한 이야기들, 기이한 게 뭐 이상한 건 아니겠죠. 특출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서 봐요. 우리들 향리들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나 봅니다. 권이에는, 관감록입니다. 관감록. 글자 뜻 가지고는 해석이 잘 안 돼서 무슨 내용을 담았는지 잘 몰라서 고려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의 향리 열전입니다. 열전, 향리 열전 뭔가요? 향리들의 연조기담하고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 구체적으로 향리들의 활약상을 적었나 봅니다. 그리고 원뿌리는 양반과 같은 원뿌리는 양반과 같은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라는 논조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책의 결론은 역시나 향리와 사대부는 신분상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도 사대부다. 사대부처럼 월급 주고 여러 가지 대우를 해달라라는 것이 이 책의 구체적인 목적이겠죠. 이러한 연조기감도 결국은 향리들이 성장하면서 양반들과 나쁘게 말하면 맞먹으려고 하고 양반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혹은 국가의 지배 체제가 꽉 쥐고 있지 않다가 점점 느슨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연조기감을 펴낼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다음 소개할 책은 뭐냐면요. 호산외기입니다. 여기 앞에 두 책은 연조 그 다음에 규사 해가지고 연조기감만 향리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네요. 호산 같은 경우에는 호산외기 같은 경우는 요 책 제목만 가지고는 규사처럼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죠. 호산이라고 하는 조일영의 어떻게 보면 뭐 별칭 정도가 되겠죠. 자나 호가 될 것 같은데요.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성장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호, 자 어렸을 때는 호, 그 다음에 20살 때는 자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별칭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좀 산다는 사람들은요. 호산이 지은 외기입니다. 외기, 바깥 기록물 정도가 되겠죠. 1844년 19세기 세도정치기죠. 그죠? 양반들이 특히나 세도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세도가 가문들만 정권을 쥐고 있고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앙에 진출하지 못한 데 자신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중인들, 여기서는 연조기감과 규사처럼 딱 구체적인 아주 제한된 특수 신분 계층들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중인들은 뭐냐 하면은 높은 관직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문학적 감수성이 자신들이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항이라고 해서 더러운 거리, 좁고 지저분한 거리, 정식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남대로, 뭐 진주대로 이런 것처럼 큰 길이 아니라 저 진주에서도 저 뒷골목, 오래된 뒷골목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살면서 시를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 구성이 된 거죠. 결사가 된 거죠. 이 사람들의 전기, 이 사람들의 기록을 자기는 작성하고 싶었나 봐요. 뛰어난데 국가에서 원하는 시험에 붙지는 못할지언정 42명의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서 훗날 사람들이 읽어줄 만큼 되는 것 같다. 공동으로 전기집을 만들었죠. 누구냐? 이 42명은 시, 그 다음에 글씨, 그림, 다 양반이면은 반드시 해야만 될 그런 특기였습니다. 이 시서화에 뛰어난 인물, 가객 뿐만이 아니라 효자, 의사, 의원이라고 하죠. 옛날에는요. 오늘의 약사에 해당되는 사람들 18등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도 활약이 있으면 추앙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집어넣어 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효자 같은 것도 뭐예요? 국가에서 강제한 이념인 거죠.
그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씨 그동안 국가로부터 대접도 못 받았는데 국가에서 강제한 이념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국가 개나 줘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완벽하게 국가의 통제로부터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건 아닌 것을 확인할 수는 있겠죠. 요것만 가지고는요. 근데 이제 김정희가 가장 큰 영향은 요거는 제가 잘못 적은 겁니다. 지워야 되는데 들어가 버렸네요. 아무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42명을 골라서 공동의 전기집으로 만들고 우리도 기본적으로 신분은 낮고 높은 벼슬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뛰어난 일을 하고 있었다. 특히나 너희들 양반들이 강조하고 있었던 효와 연려, 정조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나름대로 지키고 있어서 무시하지 마 이런 얘기겠죠. 그죠? 별칭으로 그러다 보니까 목적은 아까 나왔던 것하고 뭐 크게 다르진 않고요. 호산외사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학사 시간이니까 바로 역사와 관련되고 그랬죠. 이 시 모임을 가졌던 위항인들의 역사, 바깥 역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호산외사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평을 넣어서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조혜령이라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면에서 특징이 있다, 없다, 추앙할 만하다, 뭐 이런 식의 기록을 남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역사서의 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층의 활약상을 조명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시사라는 것은 단순히 시를 짓고 자신들끼리 뭐 웃고 즐기고 이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도 찢기지 못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배웠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사회 불만 세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 어렵다 하죠. 내가 석사, 박사, 혹은 우리 학교 경상대학교에서 높은 성적으로 우등 졸업, 조기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잘 안 돼. 서울에 있지 않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서울에 있는 학생들보다 눈 가리고 블라인드 면접 보면 내가 걔네들보다 잘 할 자신이 있는데 단순히 학교가 지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면접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 불만이 쌓이겠죠. 이런 불만들을 해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인들의 불만을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호산외기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었고 어느 정도의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 사회 변혁 운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사책이 되겠죠.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야 우리도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어, 야 우리도 효자도 많지, 정절을 지켰지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큰 틀, 당시 지배층들이 설정해 놨던 큰 껍데기를 벗어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지만 나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사회의 불만을 시로 해소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19세기를 연구한다라는 학자들은 반드시 봐야 될 책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향견문록이라는 것입니다. 이향견문록. 이 책도 책 제목만 가지고 봐서는 누가 썼는지 어떤 특정한 신분, 계층, 계급들이 썼는지는 모릅니다만 내용상 보면 19세기에 규장각 서리였었던 유재건이라는 사람이 작성을 했습니다. 서리? 향리? 다 같은 말이죠. 그죠? 향리네? 그럼 향리면 연조기감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거긴 못 들어갔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특히나 규장각 설이었어요. 규장각은 뭐죠? 규장각 들어봤죠? 지금은 이제 서울대에 소속돼 있는 연구기관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정조가 왕위에 오르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왜 강화할까?
왕권의 강화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탕평정국에서는. 안 그럼 싸우니까 내가 이걸 멈추려면, 왕권을 강화하려면 나에게 권력을 집중시켜야죠. 그게 탕평군주입니다. 그러니까 탕평군주가 권력의 분립의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탕평군주는 반대되는 거죠. 없었으면 좋은 거죠. 왜? 권력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좋은 거니까. 그렇죠. 권력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좋은 거니까 가능하면 권력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탕평군주들은 싸움을 멈춘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권력을 엄청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왕실 도서관이 바로 규장각이었었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규장각의 초계문신제도 아까 이야기했었죠. 또 이야기할 겁니다. 뒤에 초계문신제도 그 다음에 검서관 이야기했었죠. 규장각의 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나 뽑진 않았어요. 자기한테 도움이 될 만한 똑똑한 애들을 뽑았습니다. 예. 이 유재건이라는 사람은 똑똑했죠. 똑똑했으니까 여기 들어갔겠죠. 근데 똑똑한 것에만 그치지 않고 불만을 느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야, 신분이라는 게 중요하냐, 능력이라는 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능력 위주로 뛰어났던 사람들을 일화를 모아서 견문록 보고 들은 기록이라고 했어요. 야씨, 이거 뭐 공자 맹자만 읽고 써야 되는데 공자 말고 맹자 말고 양반들 말고 뛰어난 사람들을 모아서 적어놨어요. 양반들이 보기에 되게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삐딱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당시에 누구의 이야기를 뽑았냐면요. 요거를 분석해 놓은 논문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경아전. 아전은 뭐예요? 아전, 서울에 있는 관청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들입니다. 아전, 향리 다 같은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20.6%야. 그러니까 이 유재건이라는 사람도 자기와 비슷한 향리들에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겠죠. 향리인데 똑똑한데 써주질 않으니까 불만을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특히나 서울에 있는 향리들은 똑똑했어. 그래서 서울의 향리들을 20.6% 5명 중에 1명은 이 사람들로 이야기를 채운 거죠. 일부러 채웠나? 일부러 채웠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방에도 많지 5.6%. 그다음에 상민은 11%입니다. 예. 위양이는 좀 위로 올렸어야 됐네요. 위양이를 다시 설명을 하자면 도시 여러 가지 사람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골목에 거니는 사람들을 다 위양인인데 노비 빼고 골목에 모여서 서로 지네들끼리 공부하는 사람들, 빈민들까지는 제하고 어느 정도 이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포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경화전은 뭘 가지고 표창을 했을까? 학행, 충효, 지모, 연려, 문학, 서화, 의학 및 잡기술, 그 다음에 승려 및 도가류로 분류를 해서 뛰어난 카테고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네요. 야, 학행, 야, 공자맹자 공부한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 더 많어. 야, 우리 효행으로 따져 책 너네 열심히 읽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도 그런 사람 많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상민, 한미한 사족도 포함을 했습니다. 지방향리 승려들을 포함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 듣고 본 이야기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정리했습니다. 시기별로는 언제가 제일 많을까? 18세기 인물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19세기는 왜 그렇게 좀 적을까? 이 사람이 살았던 19세기가 그렇게 19세기 중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8세기 주로 살았을 거예요. 아마 유재건은. 제가 생물년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18세기 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18세기의 인물들을 주로 채록해서 적어놨던 것이죠. 거주지는
서울이 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똑똑한 일화를 이야기들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죠. 서울에 관심이 있어서일까? 서울에 재주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인 거죠. 왜 서울로 그렇게 모여들었을까? 예. 그 당시 원래는 과거 시험은 3년에 한 번씩 치렀었는데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거 말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경사가 있을 때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별실 특별 시험을 막 열흘 전에 그냥 빵빵 터트려. 그럼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언제 듣고 언제 올라와서 시험 치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노리려고 많이 거주를 해서 기회를 잡아챘겠죠. 그러니까 예, 강의는 연결돼 있지만 마지막 클립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아온 것은 새로운 신분, 역사를 서술하는 신분들은 양반 극소수에만 한정이 돼 있었죠. 특히 통치자들에게만 필요한 역사학들이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이 더 이상 일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도,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일부 소수계층들의, 양반이 아닌 소수계층들에 의해서 서술이 되는 경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내용은 양반들이죠. 양반들이긴 한데 기존과는 다른 관점에 의해서 주제도 다르고 시선도 다른 역사 서술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정약용과 한치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약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근기지방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치자면 경기도 지방입니다. 남인 실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중세사 시간에 다시 배울 텐데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남인 북인, 이때 이제 붕당이 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남인들은 북인과는 달리 인조 반정 1623년 인조가 등극할 때 많이 들어봤죠? 제가 인조 반정을 몇 번 설명했었죠. 서인들이 명분을 강조해서 광해군을 쫓아낸 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고요. 이때 서인을 도와서 쭉 정권 주변에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머물다 보니까 서인에게 서서히 밀려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인들은 정권의 실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굳이 아주 특별히 정부의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핵심 관직에서도 물러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요, 남인 실학자의 이 사람들의 영향을 학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 정약용이. 그러니까 어떨까요? 주류의 학문은 아니겠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역사서술도 주류적인 역사서술과는 조금 다른 측면을 이 정약용 님께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1789년에 알성시에 급제를 했습니다. 시험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지금쯤에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식년시라는 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정기시험이고요. 식년시에 합격하면 어쨌든 관직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식년시라는 것은 3년마다 한 번 치르니까 어떨까요? 예. 3년 한번 봤는데 떨어졌어. 그럼 6년 만에 봐야죠. 한 번 더 떨어져서 삼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9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정기시험이라는 것은 이 18,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지난번 클립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광을 받는, 시험에 합격해서 출세가 보장되는 그런 시험은 아니었어요. 특별시험, 알성시, 임금 앞에 직접 가서 보는 시험의 종류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에 합격했으니까 1789년은 누구의 임금, 어느 임금이었었나요? 정조죠, 정조. 1776인가요? 정조의 즉위년이 1789면은 정조죠. 정조의 알성시에서 급제했으니까 정조가 마음에 든 사람이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조가 뽑은 사람들 중에 또 똑똑한 사람들은 따로 검서관으로 활용한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초계문신을 뽑아서
이 사람들은 집에 가서 독서하라고 하는 사가 독서도 내려주고 대신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뒷받침해 줄 만한 그런 학자 집단을 만들기 시작했었죠. 이분도 정약용도 초계 문신에 합격을 했어요. 1781년부터 1800년 사이에 10차례에 걸쳐서 138인을 선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드는 건 만만치 않았겠죠. 엄청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의 권력의 뒷받침이 되었다고요? 정조의 권력의 뒷받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잘 나가는 이 정조의 촉망받는, 귀여움받는 그런 신하였었던 정약용이 천주교 박해를 계기로 해서 1801년에 강진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정조도 1800년에 급서하죠. 그죠? 순조가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세도 가문들이 득세하면서 이 당시의 정치 형태는 뭐라고 부르나요? 세도 정치죠. 정치적으로 정조대의 각광을 받았던 정약용도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던가 봅니다. 표면적으로는 천주교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정약용은 상당한 재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뒤에 슬라이드 뒤쪽에 링크를 걸어 줄 텐데요. 한 5분이 안 되는 동영상입니다. EBS 동영상인데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약용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그 기반에는 부친을 따라 지방 간의 어려움을 확인했던, 몸소 확인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도 가능했었고 실제로 곡성 부사로, 곡성의 수령으로 나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수령들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왕의 입장에서 수령의 이런 점들을 바로잡아줘야 되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수령이 해야 될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그 지침서라는 것이 바로 목민심서, 목민관이라는 것은 수령의 다른 말이기도 하고요. 심서라는 것은 지켜야 될 내용들을 적은 책이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술의 목민심서, 저술의 기반이 되었죠. 뿐만 아니라 목민심서뿐만이 아니라 흠음심서, 법률과 관계된, 형정과 관계된 사람들 가두고 공평하게 판단하고 그런 기술 내용과 관련된 흠신서라는 것도 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경세유표, 세상을 경영하는, 즉 경제와 관련이 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도 간행을 합니다. 총 503권, 500권이 넘는 다양한 주제의 책을 서술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정약용이 혼자 저술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는 요즘으로 치자면 뭔가요? 대학원생 정도가 있었어요. 대학원생을 좀 나쁘게 말하면 많이 부려먹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500권이 넘는 다양한 주제의 역사 저술을 하게 됩니다. 대단한 학자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에도 손을 댔습니다. 안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중요한 학문적 분야의 하나였었던 역사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겠죠. 정약용의 역사관은 어땠을까요? 일단 중국 의존적 역사관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것을 비판하기 때문이죠.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책은 모두 이러이러한 여러 역사책을 따라 모아 만든 것이다. 우리나라 건 중국 거 모방해서 만든 것이네. 혹 본국의 전기에서 수습한 것은 모두 허황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첫 줄과 같은 그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아래서 깨어났다거나 박혁것의 아래서 태어났죠. 그죠? 괴에서 전해왔다라거나 매우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역사에 허황된 서술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뒤집는 것이잖아요. 단군조선, 기자조선, 우리 매우 몇 번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죠. 어떻게 나왔나요? 우리 민족의 기원을 설명할 때 그 사람들은 바본가? 그러면 정약용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학자들은 잘못했다라고 본 거죠. 화왕 때문에 근거 없는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래에서 태어나냐? 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방강역고 좀 이따 한자가 나올 텐데요. 아방강역고라는 역사책에서는 우리나라의 그 영역을 다룬 역사책입니다. 지리서로 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존의 역사학자들이 정통의 시원, 시작점이라고 봤던 그 부분을 비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선이라는 왕검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의 글에 두루 있으나 왕검을 단군으로 이름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죠? 이전의 역사학자들과는 굉장히 다르고 새로운 생각을 한 것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아방강역고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나라 고대 정치사와 강역을 고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들 다 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대의 역사서들 이상한 것들 많어 비판을 했겠죠. 그리고 이 강역과 정치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도덕적 기준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도덕적 기준이었겠죠. 토지의 비옥도, 기후, 교통조건, 자연환경, 기술발전, 여태까지는 드러나지 않았었던, 등장하지 않았었던 조건들이 이 아왕강역고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한을 강대국으로 설정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위에 나오는 것처럼 뭐냐면요. 한강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마한을 차지한 것은 한강을 차지한 것이고 한강을 차지한 백제는 토지의 비옥한 교통조건, 기후 모든 것을 갖춘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선진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기준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차지하고 있었는지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고구려는 왜 멸망했기에 정예경이 생각하는 것은 비옥한 평양으로 수도를 위에서 아래로 헝그리 정신으로 위에서 버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평양으로 옮기니까 평양은 어떻다? 평양냉면이 나는 고장이 가본 적은 없지만 되게 비옥한 곳으로 여겼나 봐요. 그러니까 정신이 해이해져서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고구려가 멸망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획기적인 생각이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정신관은 어마어마하게 갖춰져 있어요. 딱 틀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배운 것, 지금까지 배운 것을 뚫고 넘어선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예경을 뭐로 부르나 역사적 성각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죠? 정예경의 역사 인식 체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단군조선을 부정. 왜? 이상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기자종선을 강조하는데 기자조선을 무조건 선진 문명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요? 앞에 프린트에서 잠깐만요. 앞에 프린트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 의존적 역사관이라고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 무조건적인 이전의 역사서처럼 중국 문명을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 문명이 기자가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 무질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밖에 배운 게 없어. 중국의 모델. 그러다 보니까 기자조선을 무조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모델의 하나로서 여러 모델의 하나로서 기자조선을 강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사를 이원적으로 파악했습니다. 한강 이북과 이남 지리를 기준으로 했었죠. 지리. 그죠? 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한강을 차지하면 부유한 국가가 된다라고 봤겠죠. 이 사람은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입장에서 얻어진 영토의식을 역사 속에 투영을 했습니다. 자꾸 그 위로 올라가서 만주까지 차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입장에서 라고 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인식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상고 이래 한반도가 우리 영토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미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요. 비판하자면 에이 너무 한반도에 축소시켜서 영토를 비정한다 이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가 만주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 발해 연구에 대해서는 고대 기록들을 고증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종합한 역사 연구의 탁월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한정되어서 우리나라의 영토를 너무 축소시켜보고 편협한 역사가 요렇게 많은 정약용을 정의할 수 없는 이유가 그 근거가 하나 발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화이론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상당히 주체적입니다. 제가 그래서 정약용의 인식을 단순하게 기자를 존중했다라고 해서 에이 무조건 중국 따라쟁이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한 이유입니다. 왜? 화이관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른바 중국이란 무엇을 일컫는 것인가? 이것들 이런 왕들이 되게 중요한 임금이고 성군이라고 일컬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성인의 정치와 성인의 학문이 이미 우리나라로 옮겨왔다. 세상의 중심은 우리나라가 되었다라고 이 사람은 보고 있어요. 누가? 정약용이. 조선을 중화, 세상의 중심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을 부정하고 기자조선을 높인다라고 해서 단순하게 중국 따라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여러 모델 중에 하나로 중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는 따끈따끈하게 작년에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입시 볼 때 여러분들 선배님들은 이 문제를 풀었죠. 자, 기억이 훗날 저술한 니은의 명칭을 쓰고 가와 나에 대해서 나와 같이 답을 하던 당시 교육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뭘까요? 기억은 누굴까요? 일단 신이 생각하는데 나죠. 나를 이야기하는 거는 신이 생각하건데 이건 누구냐 하면요. 이것만 딱 놓고 한참 생각해요. 100% 바로 못 맞춥니다. 여러 가지 내각의 친시, 내각이라는 것은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규장각의 다른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각 인력이라고 해서 규장각에서 날마다 어떤 업무 일지에 해당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름을 봐도 규장각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겠죠. 내각에서 친히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럼 뭐와 관련이 있을까? 이 내각이라는 것 자체 걸육년간 나온 것만 봐도 이게 대략 17세기 후반이구나. 18세기 후반이구나. 그리고 내각이라는 것을 봤을 때 정조와 관련이 있구나. 친히 시험을 봤으면 누가 시험 본 거다? 정조가 시험 본 거다. 정조가 친히 시험을 봐서 이미 뽑은 상태에서 친히 시험 보는 건 뭐가 있다 그랬죠? 문신이라는 거겠죠. 누가 기억이 훗날 저술한 니은의 명칭 초계문신, 답은 초계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약용이죠. 여기선 정약용은 안 되나? 초계문신 답을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초계문신이고 그 다음에 니은 뭔가요? 아래에서 두 번째 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지리서와 함께 출간하여. 지리서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역사서이기도 하면서 지리서. 책 제목으로는 완전히 지리서죠. 우리나라 방입니다. 나자에다가 방역방자는 이제 나라의 영토란 뜻이거든요. 강역, 영토의 범위에 대한 고찰, 방강역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을 이야기하자면요. 그 다음에 정약용과 관련된 영상 지식 채널도 함께 끝난 다음에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클립에 끝내려고 했는데 조금 더 해야 되겠네요. 한치윤의 해동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들어서 고증 역사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있던 것
비판해서 정통론 시각에 의해서 나는 다시 정리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야 이거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새로운 책을 봐야지 이쪽 자료도 봐야 되는데 이쪽 자료도 봐야 되는데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다 놓고 고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고증 역사학이 발달을 하는데 이미 정약용 단계에서 시작이 됐죠. 대표적인 게 뭐다? 한치윤의 해동 역사. 해동이라는 것은 바다의 동쪽 우리나라죠. 그죠? 한자로는 안 적어놨는데 해동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 540여 종의 정사, 야사, 경전, 소설 등을 종합해서 역사책의 자료로 활용했죠. 특히나 일본 측 자료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자료의 한계를 극복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죠. 연려실 기술은 어마어마한 자료를 이용한 연려실 기술과 비슷하긴 하지만 연려실 기술은 국내 자료만 이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체는 뭘 사용했을까요? 기전체를 사용을 했습니다. 대신 약간의 특징이 있죠. 세가 기전체의 본기 황제국은 본기를 쓰고 제후국은 세가를 쓰는데 세가 대신 세기라고 세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전 대신에 인물고를 사용했습니다. 열전이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설명을 했지만 열전이라는 것은 다양한 인물의 활약상에 대해서 적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책에서는 기전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열전을 쓰지 않고 인물고라는 항목으로 분량을 조금 줄여서 서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신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냐면은 이상한 것들에 대한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뭔가요? 유서. 지봉 유설 할 때 그 종류류자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 유서라는 건 종류별로 무엇을 적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유서류의 서술로 다양한 주제를 어마어마하게 분량을 많이 책정을 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될게요. 예. 서술의 기준은 고증이었습니다. 명분이나 뭐 시시비비나 이런 게 아닙니다. 단군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고증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서술을 했죠. 기자조서는 비교적 중국 자료에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약용 같은 경우는 완전 단군 내세에 대해서 신이한 것, 이상한 것 그렇게 판단해 버렸는데 산치유는 그 정도로 평가하진 않았어요. 대신 고증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만 적겠다. 자료의 문제로 기자조선을 서술한 거죠. 단군이 이상하니까 단군에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단군을 제외하고 기자조선을 서술한 게 아니라 기자조선 높이 평가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료가 많으니까 난 그냥 서술할게요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명분 정통의 시비 문제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주제 유서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것들을 바로 이제 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리지 한 번 이상 최소 한 번 이상 더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다 말씀원 변이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대한 분량으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굳이 역사책이라고 한다면 문화사책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희귀한 성씨입니다. 희귀성이 아닌 희귀 한자를 적어놓으면 편한데 희귀한 성씨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성씨도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가옥에 대한 설명 이전에는 역사책에 이런 것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여지가 없었죠. 왜냐하면 정통이라는 것 이런 것들 고담 준론 이런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의 주제가 되었는데 이 책에서는 이런 것들은 줄이고 새로운 문화사적으로도 볼만한 다양한 주제들이 서술의 토픽으로 등장해서 서술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영우생과 상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끝났네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거나 더 확인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